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올해 2017년에 가장 중요한 문제, 다음 대통령을 뽑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과연 시크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오늘 제1부작, 그 다음에 제2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쉬크라는 영어 단어를 고른 이유는 쉬크는 영어에서 굿이나 나이스 또는 graceful과는 또 다른 의미로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참으로 멋진 대통령, 근사한 대통령, 쿨이라는 영어 단어보다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그런 의미의 대통령. 저는 1987년 시민혁명 이후로 우리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대통령 5명을 지켜보면서 항상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왜 쉬크한 대통령을 못 가지고 있는가? 물론 각자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한 일도 있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이 열광한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공을 이렇게 뒤로 제쳐놓는 그런 과, 실수, 잘못, 이런 것들로 한국의 현대사가 특히 87년 시민혁명 이후로 역사가 점철된 사례가 많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들의 이 과오를 들여다보면 무능하고 부실하고 또 그런 것을 넘어서 왠지 우중충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찌질한 부분까지, 음모론에 사로잡힌 대통령도 있었고 편파적이고 왜곡 선동에 치우치는 대통령도 있었고 세상의 반쪽만 보는 대통령도 있었고 고독과 좌폐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을 보면서 특히 외국의 대통령, 총리 이런 지도자들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지지율이 56%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 독일의 메르켈,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까지 한국을 둘러싼 이 4대 강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멋진 지도자들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쉬크한 지도자가 없는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쉬크한 지도자를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자, 빠르면 5월, 6월에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과연 쉬크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쉬크한 대통령이란 어떤 대통령인가? 저는 이런 문제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크한 대통령의 3개 조건과 각 조건마다 3개의 항목, 그래서 9개의 항목을 추려봤습니다. 제가 그 3개 조건과 9개의 항목을 시청자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쉬크의 영어 이니셜들을 따서 제가 3개의 조건을 뽑았습니다. C는 communication, 소통, H와 I는 historical insight, 역사적 통찰력, 마지막 C는 capability, 능력 또는 역량입니다.
저는 소통을 잘하고 역사적인 통찰력이 있으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능력을 가진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그런 대통령이라면 저는 시크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항목. 첫 번째는 공간, 스페이스. 두 번째는 메시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주느냐. 세 번째는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간이 닿는 대로 이 스페이스와 메시지와 스타일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디지털 SNS 사회에서는 저는 과거 세계사에서 등장을 했던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지도자, 대통령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는 사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이 감시하고 지켜보는 그런 사회에서는 전설적인 영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링컨, 케네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이런 영국의 처칠, 이런 지도자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앞으로 현대 사회에서 시크한 대통령은 그런 영웅적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절반은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며 가진 것도 우리와 비슷하고, 하지만 절반은 우리와 다른 사람, 절반은 평범한 국민들과 다른 사람,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열정과 경험을 축적시켜서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민 속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평범한 국민과 과감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 저는 이것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저는 첫 번째 소통을 꼽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태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소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통.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이 스페이스, 공간이 소통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다음 대통령은 그 인수위 기관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통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렀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저 구중궁궐 같은 본관의 집무실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중궁궐 속에 있는 저 이명박 대통령이 표현을 했던, 여기서 사무실이 얼마나 넓으면 문서부터 책상까지의 거리가 길어서 이곳에서는 테니스도 쳐도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저 구중궁궐 본관 집무실을 폐쇄하고 대통령이 어디에서 통치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위민 1관, 세계의 비서동 중에서 위민 1관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비서동 3층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중궁궐 본관 집무실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집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서들과 함께 비서동에 있는 집무실에서 통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작업에 착수해야 되느냐. 지금 잘못 이 배치되어 있는 청와대 집무실을 전부 다 뜯어 고쳐서 새로운 통합형, 밀집형 통합 집무센터를 만드는 일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청와대 집무실이 얼마나 소통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한번 이 집무실 배치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던 그래픽인데 지금 저 본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노태우 대통령 때 건축한 이 구중불과 같은 대규모의 청와대 본관입니다. 저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자리 잡고 있는 비서동 3개와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내려와서 차를 타고 검문 게이트를 2개 정도 지나야 본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걸어서 가려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이 전방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청와대 상공에 도착하는 시간이 7분 내지 8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도착하는 시간보다도 청와대 대통령의 수석이나 또는 비서관들 참모진이 대통령의 집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분단 대치국가에서 청와대 집무실 배치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본인의 집무실을 첫 번째 비서동 위민 1관에 자리 잡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새로운 통합 집무센터를 건설하는 일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아무리 길어도 한 1년 반 내에 통합 집무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국정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는 미국의 백악관이나 아니면 독일의 연방청사 같은 이런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자, 미국의 백악관 배치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것이 이제 백악관 웨스트 윙으로 불리우는 백악관 이 구조죠. 역시 과거 중앙일보에 보도됐던 아주 이 백악관의 이 실무적인 효용성을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그려놓은 그래픽입니다. 자, 저기 보면 오발 오피스라고 불리우는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옆에 이 부속실 또는 이 방 하나 둘 건너씩 말이죠. 선임 고문실, 부통령실, 비서실장 또는 국가안보보좌관, 대변인 이런 핵심 참모들의 방이 다닥다닥 밀집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공간 루즈벨트 룸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백악관의 사랑방인데 제가 미국의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부시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상황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죠. 얼마나 미국의 백악관의 기능이 효율적이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소통에 능한가를 제가 잠깐 그 장면을 회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악관 사랑방에 해당하는 루즈벨트 룸에 제가 앉아 있는데, 자, 다른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런 중국, 일본, 홍콩의 언론인들과 함께 제가 포함을 해서 4명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전에 이제 특별 이 인터뷰를 한 것이죠. 자, 한국의 청와대 같으면 어떤 식으로 했겠습니까? 기자들이 있으면 맨 처음에 홍보 비서관이 들어오고 청와대 대변인이 들어오고 비서실장이 들어오고 의전을 전부 다 갖춘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아마 입장을 할 겁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쑥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들어오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들어오고 당시 앤드류 백악관 비서실장 또는 국가안보실의 이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을 따라서 들어와서 쭉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들은 반갑게 악수를 하고 부시 대통령이 기자를 다루는 방법도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주 소탈하고 이게 친근했습니다. 자,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당신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생각이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의 세 개의 나라 중에서 하나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북한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북한에 대해서 질문할 때 부시 대통령이 저에게 쫑코를 줬습니다. 당신은 또 북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미국 대통령이 저에게 쫑코를 준다고 제가 또 조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이 약간 미안한 듯이 나는 나를 괴롭히는 기자에게 쫑코를 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유머를 던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끝나고 부시 대통령이 일어서서 나가려 할 때 제가 대통령께 우리 각자와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주 흔쾌히 반갑게 그러면서 몇 걸음 떨어진 벽에 이렇게 벽을 배경으로 일일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부시 대통령 옆으로 가려고 할 때 부시 대통령이 일부러 한두 발짝을 앞으로 나와서 제 손을 잡아서 옆으로 끌어서 자기 옆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You did a good job. 아까 자기는 쫑코를 줬지만 자기와 인터뷰한 아시아의 워싱턴 투파운이 그 쫑코 때문에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쫑코를 줬지만 당신은 당신의 임무대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어본 것이 당신이 할 일을 잘한 것이다 라고 저를 은근히 제 마음을 그런 식으로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악수를 하고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 오벌 오피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구나. 사람들이 부시 대통령의 어떤 친근함이라든가 소통력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그리고 백악관의 구조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구나. 정말 말로만 듣던 이 집무실과 참모들의 방이 다닥다닥 붙여서 어깨동무하듯이 대통령이 참모들의 방을 문을 열고 불쑥 들어가서 책상에 엉덩이 걸쳐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참모들을 갑자기 불러서 루즈벨트 룸이나 아니면 본인의 오발 오피스에서 피자 시켜서 피자 조각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국정을 논하고 세계를 운영하는 방법을 의논하는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미국의 백악관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의 청와대, 이거는 공간의 소통력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GNP로 따지면 세계 11위 국가인데 완전히 이것은 정치 선진국과 정치 후진국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땅이 없어서 백악관을 저런 식으로 다닥다닥 방들을 만들었겠습니까?
미국의 백악관이 정원까지 포함으로 해서 모든 면적이 청와대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6만 8천 병의 감옥입니다. 감옥. 한국 청와대의 집무실 배치 이 구도를 보면 이것은 완전히 무슨 저 부부가 방을 따로 쓰는 별거 하는 부부와 같습니다. 저런 구조에서 무슨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런 구조 속에서 대통령은 그 구중궁궐 본관 집무실도 자주 가지 아니하고 훨씬 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대통령 관저, 두 개의 건물이 있죠. 하나는 대통령이 기거하는 숙소요. 하나는 대통령이 관저에서도 집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관저 집무실.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도 아니라 일정이 없는 날의 대부분은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그날을 포함을 해서 일정이 없는 날의 대부분을 그 구석에 처박힌 관저에서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보고를 받고 컴퓨터로 소통을 하면 되지. 왜 꼭 대면 보고를 하고 왜 참모들의 방이 내 방 옆에 있어야 되며 왜 참모들과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디지털 시대에 세상 물정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늦게 정신을 차려서 세종시를 저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처를 둘러 쪼개서 이 중요한 행정부처의 다수 기능이 저 멀리 떨어진 세종시로 가게 해서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행정부처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박근혜 당시 비주류 지도자에게 사정 애거를 할 때 박근혜 비주류 지도자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의원의 논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니 화상회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전화와 컴퓨터가 있는데 소통이 무슨 문제냐. 중소기업도 화상회의만 하면 회사가 망하는데 사람의 살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지켜보면서 사장과 직원이 사장의 표정을 보고 직원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회의를 해야 그 작은 기업도 겨우 살아남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국가 운영을 더군다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분단 대치국가에서 화상회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지금 세종시는 업무 효율로 따지면 일종의 재앙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 세월호가 재앙적 사고였던 것처럼 세종시는 재앙적 선택의 아주 흉물스러운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고위관리, 중간관리, 말단관리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저 모든 것들이 공간의 효율성,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공간이 소통을 얼마나 좌우하느냐를 간과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장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의 불통의식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으로 보고서 보냈다가 다시 곳으로 옮기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를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7시간 같은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딘지를 몰랐던 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해 벽두에 국민에게 설명을 하기를
자기는 일정이 없어서 모든 시스템을 갖춘 관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모든 게 문제가 없었으며 모든 게 정상적이었다면 왜 3년 동안 이 정권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당당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왜 국민들에게 3년 동안 설명을 못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중요한 일이 터졌는데 대통령이 수석회의 참모회의 하나 청와대 내에서 주재하지 않은 일이 그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는 말입니까? 그러고도 국민에게 변명을 하기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었다. 미국의 백악관 같은 구조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모들을 전부 루즈벨트 룸이나 내각회의실, 바로 아까 대통령 집무실의 옆에 내각회의실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다 모아서 자, 대통령 자체는 백목항이나 진도 앞바다로 갈 수는 없지만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지휘할 수는 없지만 이 사태 자체가 정권 내내 엄청나게 정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이 사건을 집중적이고 끈질기게 정치나 선거에 활용할 것이며 그들과 유가족들이 연대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가느냐,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초기서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권의 성공 여부 내지는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왜 판단을 못합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대통령이 백목한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중대본에 대통령이 꼭 왜 가야 됩니까? 재난대책본부에. 중대본에 가야 되는데 경호상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변명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중대본부에 왜 가야 됩니까? 대통령이 그 시간에 서둘러서 비서동에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로 옮겨서 전부 수석회의나 관련자들을 필요하면 정부나 외부에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 내가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해경과 관련 해경과 관련자들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할 터이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정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분열과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안을 오늘 사태 초기에는 오늘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논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관저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려고 했는데 경호상 시간이 필요했고 중대본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세월호 사태의 본질과 세월호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전혀 통찰력이 없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아주 끔찍한 비극적인 재앙이었지만 어쨌거나 본질은 여객선 사고인데 여객선 사고 때문에 정권이 지금 탄핵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고자 하는 참모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런 불통의 상징, 세월호와 세종시의 비극과 재앙에 연결된 저런 불통과 소외의 공간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인 간이 집무실로 옮겨서 취임 첫날서부터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바로 설계를 지시를 해서 최소한 임기 초반 중반까지는 통합집무센터를 만들겠습니까? 또다시 저런 식으로 저런
고립된 섬 같은 곳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봐서 다음 정권에서 제2의 세월호, 제2의 세종시를 또 겪을 겁니까? 저는 청와대 집무실 구조를 보고 저 구조 속에서 불통과 소외 속에서 근무했던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는 GNP 규모로는 세계 11위지만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통찰력에서는 정말로 중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구나. 저는 여러 차례 통탄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저렇게 상식적이고 많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만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운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아니 신문사 편집국 구조를 한 번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정규제 TV 스튜디오의 바로 옆에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실이 있고 한국경제신문의 또 다른 기자들의 근무실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뿐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주요 신문사의 편집국과 이런 업무 공간이 완전히 개방형 소통형,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직원들 또는 기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서로의 분위기와 눈빛만 보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효율적인 공간을 대통령은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입니까? 신문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중소기업도 이렇게 운영하고 웬만한 조직체들이 전부 다 개방형 소통형으로 일을 처리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그 모든 조직을 다 합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청와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가 편하니까, 자기 한 사람의 일신이 편하다고, 자기가 좀 불편해도, 자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자기가 자신을 바꾸고 개혁을 하면 나라가 편해지고 나라가 소통이 잘 되고 나라의 국정 효율이 올라가는데 대통령들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집무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백악관 방식이고, 자, 이번에는 독일이, 저는 독일 사람들을 제가 주목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단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허장성세를 싫어하고 실사구시를 추구합니다. 1990년에 독일 통일을 이룬 이후에 슈레더 정권 내에서 독일 통일을 기념을 하고 통일된 독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연방정부청사를 베를린에 신축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사진이 베를린에 있는 독일의 연방정부청사입니다. 아이보리색으로 현대 건축미를 최대한 살려서 아주 멋있게 지어놓은 건축물입니다. 그 앞에 독일 베를린 시민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거닐면서 이 건축미를 감상을 합니다. 1년의 날을 정해서 1층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대회의실 그리고 역대 독일 총리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그런 공간을 공개하기도 하죠. 자, 저 연방청사에 7층에 저 연방청사에 재미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의 이 숙소, 관저와 집무실이 다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총리 집무실은 7층에 있고 그리고 6층에는 주요 장관들의 집무실 그리고
회의실이 있고 5층에는 각종 이 외빈들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접견 공간과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와 독일의 장관들 그리고 주요 참모진들은 5층, 6층, 7층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진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독일인들의 과학성, 독일인들의 실용성,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는 그들의 철학과 국정 운영 능력이 생생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 윙 스타일이나 아니면 연방 독일 정부 청사, 메르켈 총리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고 자기 참모들과 국정을 운영을 하는, 그리고 1층에는 가끔씩 외국인 관광객과 독일의 국민들이 생생하게 총리와 독일의 지도자들이 머무는 공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저런 식의 멋있는 아이보리색 청사. 저런 청사를 대한민국은 왜 못 갔습니까? 지금 위민 1관, 위민 2관, 위민 3관이라고 하는 이 비소동 세계가 대단히 낡은 건축물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임태희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에 새로운 청와대 내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살리기 위한 소통형 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낡은 비서동과 또는 낡은 경호동,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사용하는 시설, 낡은 비서동과 낡은 경호동 두 개를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통합 집무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정권의 국정 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또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차질이 빚어져서 결국은 착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공간도 충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과 의식도 있고 이제 끔찍한 세월호 7시간과 세종시라고 하는 악몽과 같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통령은 공간을 바꿈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기의 참모들과 피자를 시켜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청와대. 6만 8천 평의 감옥 속에서 낮에도 외로운 섬에 처박혀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밤에도 외로운 관저에 가서 고독과 폐쇄 속에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뛰어드는 대통령, 살아있는 소통의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시크 대통령의 3개의 조건 9개의 항목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꼽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제1부입니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월, 5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자원 속에서, 인물의 자원 속에서 우리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 퇴근 후에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장면이 시민들에게 쉽게 목격되는 메르켈 총리, 분단위 하루 동정이 신문에 100% 공개되는 일본의 아베 총리, 이런 소통형 지도자, 그런 소통이라는 덕목을 첫 번째로 완수를 해서 시크한 대통령의 9개 조건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데에 4개월, 5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뮤엘 베케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면서 주인공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시크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히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서 사회적 총의를 모아서 실천을 해 나가면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이명박 대통령 때 세종시를 바꾸려 했는데 전략이 잘못되고 반대 세력이 고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관철할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던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냐고 시크한 대통령의 9개의 조건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크한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 소통과 공관. 다음 시간에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떤 스타일로 국민과 호흡을 해야 되느냐. 시크한 대통령은 말을 어떻게 하고 국민과 어떻게 섞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 얘기하다 보면 1부작과 2부작으로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시크한 대통령을 위한 우리들의 장정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